엘라바마에서 온 소식입니다. 모 브룩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 모 브룩스 의원 어쩌면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초인가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탄핵이 진행이 됐을 때가 아니죠. 그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었을 때, 1월 6일 합동회의가 있을 때 이의 제기를 하시려면은 상원에서 반드시 한 명이 나와야 되고 하원에서도 최소한 한 명이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의 제기를 먼저 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상원의원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의 제기에 동의한다라고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맞받아 줘야 그래야 이의가 접수가 돼서 그것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왔을 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 그런 것이죠. 그럼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서 선거인단이 투표한 내용을 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누가 이 신청을 가장 먼저 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을 때, 그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이의 제기하겠다.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부정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인단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모 브룩스 의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이 모 브룩스 의원이 1월 6일 위원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조사위원회죠. 1월 6일 의회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 조사위원회에 이 모 브룩스 의원도 이제 소환장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모 브룩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흔적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모 브룩스 의원을 타겟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1월 6일 특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편향되어져 있는 뭐 민주당의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낸시 펠로시의 하부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 위원회가 활동하는 거다 보니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특히 의회 안에서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사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은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그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이 직접 그 일에 대해서 추궁하게 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전 국민들이 알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수사하는 것도 의원들이 직접 사람들 동원해서 할 수 있고, 증인들을 의회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해가지고 증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조사권, 이것이 바로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6일 위원회가 이런 힘을 지금 막 부려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월 6일 위원회에 타겟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 브룩스 의원이 굉장히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니들 민주당 두고 보자. 내년에 중간선거 해가지고 공화당이 다수당이다면은 그러면 당장 헌터 바이든 조사하는 위원회 만들겠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겠다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근데 이제 배짱이 두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 브룩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헌터 바이든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정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헌터 바이든이 본인의 노트북이라는 것도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가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소는 뭐 더더군다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연방 상원에서 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연관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컨설팅 피니 뭐니 해가면서 받은 돈들이 말도 안 되는 뭐 엄청난 돈들을 받았고 그 돈이 헌터 바이든 혼자 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 삼촌 해가지고 그 집안에 다 그 돈이 나눠져서 돌아갔다라는 것들이 통장 기록으로도 나왔단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현행범으로 잡아넣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꿈쩍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뒀습니다. 지금도 그냥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게 될 사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고 봐라. 헌터 바이든 이제 반드시 들고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현재 1월 6일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엄포를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전력에도 없던 화가로 돌변해가지고 비즈니스 컨설팅 하던 더군다나 이제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화가가 돼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더니 몇만 불씩에 팔고 비싼 거는 막 50만 달러까지 한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죠. 7만 5천 달러에 뭐 5개 이상 LA에서 팔렸다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7만 5천 달러에 팔렸다라는 게 판화입니다. 복제본, 오리지널 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제본들 보통 판화 하나 만들면은 뭐 몇 개씩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뭐라고 붙여야 될지 말도 지금 기억도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는데요. 백악관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었냐면은 미술 시장이 금융 비리로 무르익고 있다. 이게 화가 나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미술 시장이 금융 비리로 무르익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금융 비리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그런데 왜 헌터 얘기는 그 보고서에 빠져 있느냐 이거죠. 이런데 이런 일들이 헌터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붓글씨 한번 써주면 그게 명필인지 뭔지 알지는 모르겠으나 붓글씨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화선지에다가 이거 뭐 재료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하나에 뭐 몇십억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주고 사는 출판 기념회 많이들 아시죠? 출판 기념회 책 하나 해가지고 출판 기념회 하면 그 출판 기념회에 오는 분들이 그냥 옵니까? 결혼식 하객들처럼 축의금 내듯이 봉투를 하나씩 다 내고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책 한 권 선물 받아서 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 뭐 출판 기념회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과 좀 달리 이 미술 쪽 미술 그림 이런 것들은 좀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진 작가라고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전시회 한답시고 하면서 또 사진 팔아가지고 또 돈을 모으시고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 분이라면야 뭐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만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면야 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순전히 정치적인 파워로 그것을 수익화, 현금화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 브룩스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 민주당원들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터 바이든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은 수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 백악관은 미술 시장이 금융 비리로 무르익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헌터가 이것으로부터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헌터는 예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사람들이 예술을 위해 이 터무니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그들은 바이든의 이름에 대한 접근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을 만나려고 헌터한테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다. 이런 거죠. 바이든 가족에게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2022년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 헌터 바이든과 그의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스캔들에 대한 완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원 의원인데 현재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엘라바마주에서는 이제 연방 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지금 아주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릿이라는 여성 후보가 좀 유력한데 그 브릿이라는 여성 후보는 알라바마 공화당의 기득권층들, 뭐 어찌 보면 라이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 트럼프 진영의 기득권층들이 그 브릿이라는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 브룩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 유권자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엘라바마주도 조지아주랑 상황이 조금 비슷해서, 근데 조지아주보다는 엘라바마주는 좀 더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모 브룩스 후보에 대한 의원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지아보다는 좀 덜 시끄럽게 일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엘라바마주 상원 선거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